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와 같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 마침 그때 외부 미국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억양, 강조, 표정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통역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한다는 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아나운스만 하려면은 뭐 자료 띄우고 글을 읽다시피 하면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그 많은 자료들을 제가 소화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달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게 파이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암호화폐 세상, 블록체인 기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께 지금 그와 같은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는 제가 BBC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 게 IT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저도 걱정을 하면서 다시 이제 좀 더 뉴스를 검색하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돼서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 바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일으켰던 그 보안 사고, IT 대란 이것 때문에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저는 많이 썼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익숙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에는 이 보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충돌이 일어났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 통신, 금융, 의료 여러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고, 전방위적인 사이버 정전 대란 이렇게 이제 포인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은 사이버 대란이 생기더라도 미국 상원 의원 중에 우리가 항상 그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는 글로벌 사이버 정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일단 실었습니다.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던 기사가 주는 의미가 적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탈중앙화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번 IT 대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건데 빅테크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와 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중앙화 시스템의 문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송금 거래하는 쪽에서 갑자기 송금 거래를 못하게 된 스위프트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비자 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탈중앙화 금융. 예를 들면 해외 송금 거래망이라든가 이런 리플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중앙일보에도 이제 그와 같은 글로벌 IT 대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탈중앙화 금융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파이 네트워크 같은 이런 엄청난 많은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탈중앙화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버의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
옛날에 카카오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한동안 엄청나게 카카오톡이 작동 안 돼서 피해를 봤던 이런 일들은 좀 더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 쪽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전망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사이버 대란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앞으로 얘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미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이제 글로벌 사이버 정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트위트를 올린 바로 다음 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저축 기술의 잠재력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저축 기술의 잠재력. 이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이제 참석을 해서 그게 뭐 84만 불이라든가 엄청난 돈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께 만남도 가질 그런 예정인데 과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문에 의해서 트럼프가 그날 미국을 위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일인데 전략적 준비 자산을 하면 리저브드 어세스를 해서 주로 이제 달러하고 금, 유로화 뭐 이와 같은 것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그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로 있던 이런 친구가 지금 트럼프 팀의 고문으로 이제 가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트럼프하고 직접 이와 같은 것을 협의한 바가 있다. 결정을 이제 트럼프가 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이 그 2024 컨퍼런스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수집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 기업들은 뭐 본인들의 어떤 자산을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국가 간의 이런 지정,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가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넓어져 가고 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트럼프가 이제 약 한 80명의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임 장소에서 했던 얘기들이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제이미 다이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JP 모간 그 CEO로서 사기, 비트코인은 사기와 폰지 사기다. 이러면서 내가 만일 정부에 있다면은 폐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 있다면 폐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무 쓸모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건 쓸모없는 애완돌이다. 이와 같은 얘기도 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JP 모간은 엄청나게 암호화폐와 관련되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항상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는 이런 다이몬을 트럼프가 요즘 제이미 다이몬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인하게 된 것도 이제 다이몬을 재무장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재무장관이 자기가 정부 입장에 있으면 비트코인을 폐쇄하겠다 뭐 이와 같은 강경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이몬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좀 완화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P 모건은 JP 모건 코인을 만들어서 JPM 코인을 만들어서 JP 모건이 송금하고 있는 이 송금망을 암호화폐 구축을 해서 오닉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오닉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혜택을 보려고 직접 개발했던 이런 회사가 JP 모건인데 물론 한때는 JP 모건이 오닉스를 개발함으로써 리플하고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냐 뭐 등등 하지만 결국은 경쟁 관계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서로 윈윈 전략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재무장관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실제 다이어몬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 코멘트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2021년 1월달 의사당 난입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난입 사건 이후로 트위터에서 계정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계정 정지를 시키고 했던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 언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언론을 금지시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거 트위터를 자기가 인수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인수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던 사건이 이제 트럼프 사건이고, 그 이후에 트럼프의 계정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트럼프 계정이 이제 차단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이번 그 총격 사건 일어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이 이제 한 70% 이상 간다고 하니까, 저커버그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다시 이제 계정을 오픈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빅테크를 강하게 비판해온 벤스를 이제 부통령에 지명한 것도 이 트럼프가 이런 빅테크를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면서 빅테크를 굉장히 비판했던 벤스였습니다. 이렇게 메타와 애플 사업 간행, 이런 것들이 마치 기생충 같다고 비판했고, 구글은 해체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이 빅테크를 비판을 했습니다. 경쟁 제한을 반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지, 빅테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기본 코드를 공개하는 오픈 소스 AI,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 빅테크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소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다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GitHub를 인수하여서 오픈 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픈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가 앞으로 대세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오픈 소스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지 않고 그 회사의 어떤 영업적인 차원만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던 그 벤스가 앞으로 부통령이 돼서 빅테크를 어떻게 이제 길들일지 트럼프가 이제 두고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아마존 같은 데서도 너무 경쟁을 제한해서, 어떤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때는 그 엄청나게 싸게 팔므로써 창업 회사가 망할 때까지 싸게 팔아서 공정 거래에 제소를 당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빅테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곳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특히 공정 거래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이 벤스가 어떻게 좀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 이런 분이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맡았던 앤서니 스라라무치라는 친구가, 트럼프가 기회주의적이든 거래적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암호화폐를 앞세웠고,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재앙인 게리 겐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이렇게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했던 사람들도 게리 겐슬러를 산업의 재앙 정도로 이제 받아주고 있는 거 보면은, 이 게리 겐슬러와 엘리자베스 워렌을 견제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어떤 기회주의든 거래적이든 관계없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전 트위터의 CEO를 했던 잭 도시라는 친구는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금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지 진심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됐든 2020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변화됐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탈릭 부테린도 암호화폐 우호적 여부에 따라 정치인 지지하는 것은 자기는 반대한다. 암호화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를 좀 알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편을 쓸 것인지도 좀 확인하고 이래야지 일부는 통신에서는 프라이버시, 디지털 신분 인식, 정보 접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지를 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제 부타린이 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르도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 이 친구는 이제 부타린보다 좀 나이가 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비탈릭 의견에 자기는 반대한다. 정부는 CBDC를 도입을 원했고 비수탁형 업체들을 고소하고 있고 암호화폐 리더들을 순차적으로 감옥 보내고 있다. 정치는 원인과 결과가 전부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괴롭히면 선거에 패배한다는 것을 이번에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에 투표하는 것은 암호화폐 죽음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찰스 호스킨스는 이제 자기는 로버트 케네디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벤스는 엄청나게 우호적으로 아주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했을 정도로 이 암호화폐 업계에 그래도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친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바른 말을 잘 하고 있던 그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CEO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이 메사리 CEO가 사임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메사리의 수석 고문으로 남겠다. 그러면 수석 고문으로 남으면서 메사리의 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했던 말이 최근에 좀 화근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트럼프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나 불에 타 죽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좀 심한 포인트 같은데 조금 전에 했던 그 친구의 그 바이든에 투표하면 암호화폐 죽음에 투표한다. 이것도 좀 심하다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죽음을 표현했지만은 트럼프의 반대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나 불에 타 죽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예 그럼 나는 메사리 CEO에서 사임을 하겠다 하고 빨리 이제 메사리를 위해서 1달러 지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편견적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라이언 셀키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보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로서는 상당히 발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친구는 보스턴 칼리지 경제학을 나와서 MIT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화라는 데 이제 매료돼서 그만두었고 나와서는 이제 디지털 카렌시 그룹의 투자이사도 하기도 하고 코인데스크 인수 합병하는데 주도했던 이런 역할도 하면서 그러다가 2018년도에 메사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만들면서 바른 얘기를 해왔던 친구인데 앞으로 수석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고 요즘 중국과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는 연내 스테이블 코인 초안을 입법회에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중국은 주로 이제 CBDC를 주로 발행해서 본토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건데, 아마 CBDC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이지만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 CBDC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언젠가 연준에서 CBDC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CBDC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렇게 코인을 제도권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코인을 둘러싼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중국은 홍콩을 앞세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켜서 부채, 달러 국가의 빚을 해결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실물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없고, 홍콩에서는 이제 홍콩 통화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라이선스를 이제 주기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샌드박스 제도에 의해서 이런 회사들을 몇 개 신청해 놓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제3자 기관에서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큼 돈을 예치해 놓고 매월 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는 것들이 확인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제 코인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파이코인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 일어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코인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우리는 그 바뀌어 나가는 코인 세계에 이미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런 그 웹3라든가 블록체인 기술들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즐길 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유럽 규제 당국도 이미 미카를 이제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미카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몇 개 발표한 게,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 이게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발행자와 블록체인 기반 발행 여부, 금융 상품 여부 등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법안들을 주고 10월 중순까지 이제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9월 23일에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유럽은 이제 여러 규제 당국들이 협력해서 이와 같은 그 미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얘기들이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이제는 레가시 방송에서도 예치금 이자율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예치금 이자율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참 재밌다 하면서 봤던 게, 예치금 이자율을 업비트가 1.3으로 하니까 빗썸은 2%로 하고, 빗썸이 2% 하니까 업비트는 2.1로 하고, 빗썸이 다시 2.2로 하고, 코빗은 2.5로 하고, 이렇게 이제 예치금 이자율을 높여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거래소에다가 돈을 맡기더라도 그 거래소는 맡긴 돈을 은행에 주면서 이자를 받아오니까 그 받은 이자의 일부를 이제 고객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갖추니까, 우리가 거래소에 돈만 맡겨도 이제는 뭐 그때 은행 빼가지고 은행에 다시 넣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드룸의 그 스테이킹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암호화폐를 거래소라든가 스테이킹을 시켜서 그게 충분히 이자율을 받아낼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아마 이드룸은 한 3% 정도, 연대 3% 정도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제 스테이킹 할 때
3%를 주는 거지만은 내가 만약 언스테이킹 돈을 이드럼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한 10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10일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로 맡기고 바로 돈을 이드럼을 찾을 수 있는 이럴 곳에는 이자율이 뭐 0.8% 정도라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만 맡겨놓는 것보다는 이런 스테이킹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은행의 역할은 자꾸 암호화폐의 역할로 이제 바뀌어 나가니까 그래서 역할은 점점 많아지고 은행 역할이 자꾸 줄어들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것에 우리 파이코인도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파이코인이 뱅킹 역할을 제대로 하든지 이런 것들도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것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그런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픈넷만 가면은 이 외부의 어떤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암호화폐 세계가 블록체인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